우리 환자분들,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앓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실제 암이 뭡니까 했을 때 잘 답을 못 할 거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환자들이 내가 앓고 있는 암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참 설명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병들은 보면은 뭐 감염이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이걸로 일으켰다. 또 아니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껴가지고 뭐 혈관이 막혀서 이런 어떤 뭔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암이라는 병은 참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또 접근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암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병인지 참 설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이 암을 치료하려면 병이라는 것은 내가 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좀 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우리 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우리 인간 사람이 어떻게 그 우리 세포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세포 환경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과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을,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전하고 관계없이, 어떤 유전자가 돌연 변이하고 관계없이 내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표현형, 즉 기능만 이렇게 달라지면서 어떠한 병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암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후성 유전학적인 것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올 수 있다. 암도 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후속 유전학적인 부분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려면은 이런 우리 세포에서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과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 주제를 해가지고 몇 차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 첫 시간으로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싶어요. 이건 이제 진화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인간 세포나 이런 동물이나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들의 세포는 어떻게 이게 진화되어 왔는가, 이거를 좀 알면은 앞으로 어떤 후속 유전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먼저 그 진화론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무슨 암치료의 진화론이야 하겠지만은 나중에 쭉 하다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진화론상에서 이 세포 내 공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우리 사람 세포, 사람이라고 할게요. 우리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세포에 보면은 세포 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 질 안에는 핵도 들어있고, 라이보솜도 들어있고, 또 미토콘드리아도 들어있고, RES도 있고, 마이크로 튜브도 있고, 다양한 구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진화론으로 보니까 이 세포를 쌓고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물질들이다. 그죠? 다른 생명체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세포 내 공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매사추세츠 엠허스트 대학 지구 공학을 다루는 림 메굴리스라는 그런 교수가 내놓은 이론이에요. 즉 뭐냐면은 두 개의 세포가 합쳐져 가지고 고동생물의 세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지구가 한 60억 년 전에는 지구상에 산소가 없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질소밖에 없어서 이 질소를 먹고 사는 그런 혐기성 세균이 이 지구상에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혐기성 세균은 덩치가 커요. 그리고 산소가 없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요즘에 산소가 없이 에너지 만든 것들을 이걸 발효라고 그래요. 이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였어요. 그러고 계속 세월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한 20억 년 전에 이제 지구상에 이제 산소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이전에 호기성 세균이 나타나요. 이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덩치는 작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지구상에 이 두 가지의 세균이 이제 같이 공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혐기성 세균은 덩치가 크고 호기성 세균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항상 이 호기성 세균이 혐기성 세균에 먹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에 보면은 어느 날 이 혐기성 세균이 호기성 세균을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힌 이 호기성 세균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혐기성 세균이 볼 때 이 호기성 세균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이봐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주네. 또 호기성 세균은 지가 전에는 덩치가 적기 때문에 적도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에너지를 만들 재료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혐기성 세균이 재료를 공급을 그대로 해주니까 저는 편안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균이 공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혐기성 세균은 보호를 해주고 에너지를 만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호기성 세균은 보호를 받고 이 영양분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이런 세균이 이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이제 진핵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여기에서 보자면 큰 혐기성 세균이 우리의 세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호기성 세균, 잡아먹혔던 호기성 세균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게 우리 고등생물의 모든 세포는 이런 과정으로 진화를 해왔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요즘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 우리 엽록체 있잖아요.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나 같은 개념이에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식물 세포에는 이 세포가 있고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볼 때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겠구나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보면은 우리가 세포 안에 우리가 보통 유전자가 핵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핵 안에만 유전자가 있다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도 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하기 위해 쓰는 미토콘드리아는 그런 유전자를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핵 속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유전자들을 핵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상으로 볼 때 이 호기성 세균이 들어와서 호흡에 관한 유전자만 남기고 나머지 이 호기성 세균이 살기 위한 유전자들은 이 현기성 세균한테 다 뺏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아주 몇십억 년 전에 진화를 해오면서 이 두 개의 세균이 합쳐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두 개 시스템이 그대로 가 있어요. 우리 현기성 아까 제가 처음에 현기성 세균은 발효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해서 우리가 이 젖산을 만들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우리 암 환자분들이 특히 어때요? 암 환자분들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들거든요. 즉 발효에 의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 시스템이 바로 이 현기성 세균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발효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우리 보통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36개의 ATP를 만들어요. 근데 세포질에서 발효를 통해서 만드는 것은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우리 정상세포에서는 그렇게 해서 38개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어때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라지기 때문에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주더라도 정상세포는 38개를 만들고 암세포는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들이 어때요? 빼빼 마르죠. 그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 재료를 많이 줘도 조금밖에 못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영양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먹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조직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 같은 것도 갖다가 막 에너지를 만들게 돼서 체중이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2개가 결합이 됐다. 즉 호기성과 현기성 세균이 결합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그 핵이라든지 이런 구성, 이런 성분들은 하나 만들어지면은 끝까지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만 스스로 안에서 증식을 해서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마다 다 달라요. 보통은 한 300개, 세포 하나당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뭐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적혈구 같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새 있잖아요. 새의 가슴, 날개살 이런 데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한 10만 개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이런 이 날개살을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빨리빨리 소모를 시켜주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쓰는 게 바로 닭가슴살, 이걸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미토콘드리아는 안에서 자기 스스로 증식을 해가지고 증식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그게 원래 하나의 세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는 핵에 있는 유전자하고 별개로 스스로 돌연변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정말
이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이 공생을 해가지고 우리 고등생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균의 과정을 이제 넘어서는 게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모든 세균이나 사람이나 종족 유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균 단계에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들은 분열을 해서 개수가 많아지면서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생물은 큰 덩치를 하나를 만들고 각 세포는 어때요? 그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세균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한 증식을 하잖아요. 끝없이 증식을 하죠. 어떻게 보면 불사신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런 고등생물이 되면서는 지능의 발달을 하고 그 자체로서 덩치가 커졌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세포가 60조 개나 되는 그런 큰 덩치가 됐잖아요. 단지 뭐냐면 이렇게 됨으로써 어때요? 이제 불멸이 아니고 이제 수명을 이제 유한 수명을 갖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살면은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되는 대신에 종족을 후손을 만들어서 내거 유전자는 전달을 해주고 개체는 사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환자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미토콘드리아예요. 암 환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자, 혐기성 세균 있고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혐기성 세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하고 암이 가지고 있는 성질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암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보면은 유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